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좀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주택 공급 확대부터 규제 완화,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건축물 관련된 정책들, 이런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정책의 뭐랄까 큰 방향은 역시 주거 안정, 이걸 목표로 한 공급 확대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과거 정책들의 경험도 있고 또 현재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. 공격적인 공급 목표랑 이 시장 안정,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지 그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 균형점이 중요하겠네요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공급 확대 기조인데요. 재개발, 재건축 활성화 이야기가 많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? 좀 더 설명해 주시죠. 네, 핵심 전략은 일단 도심, 특히 서울 안에서 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. 그 일기 신도시 정비도 있고요. 또 서울 시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좀 더 빠르게 간소화하고요. 그리고 용적률 있잖아요. 대지 면적 대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냐는 건데 이걸 400에서 500%까지 상당히 크게 높여주는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. 400, 500%요? 네, 현재 수준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.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업도 속도를 내고 혹시 필요하면 4기 신도시까지도 고려한다니까 이 공급에 대한 의지는 정말 강해 보입니다. 와, 용적률을 그렇게 높여주면 사업성은 좋아지겠지만 너무 빽빽하게 짓는다거나 아니면 학교나 교통 같은 기반 시설 부족 문제 이런 건 없을까요? 결국 규제 완화가 좀 따라와야 할 텐데요. 아, 바로 그 점입니다. 사실 요즘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곳들이 많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걸 좀 고려한 조치로 보이고요. 조합원들 분담금 부담도 좀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문턱을 낮추려는 거죠. 근데 이게 무조건 다 풀어주겠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. 용적률 상향 같은 큰 혜택은 아마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공공기여랑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, 공공기업. 네. 시장 자율성 얘기도 하긴 했지만 예전 정책들에서 좀 부작용도 있었으니까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는 신중함도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전면적인 완화라기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조건을 달아서 지원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아까 말씀하신 그 균형점 찾기의 한 모습인 거죠. 그 선별적이라는 부분이 좀 흥미롭네요. 그럼 모든 지역, 모든 개발 방식에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. 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죠, 강남. 강남 재건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거기도 규제가 좀 풀릴까요?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. 아, 반대요? 네.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가 많고 상징성도 크잖아요, 강남은. 그래서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양극화가 심해질까 봐 재건축 규제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좀 더 늘리는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공급 확대라는 큰 틀 안에서도 지역별로 접근법을 좀 달리하는 이런 차등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강남 재건축은 좀 묶어두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, 예를 들면 강북권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개발이 좀 더뎠던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소규모 노후주택 밀집 지역들, 이런 곳들은 좀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. 특히 강북권을 포함한 비강남권의 재개발 사업은 정책적으로 좀 더 지원을 받을 여지가 커 보입니다. 아무래도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서민 주거 안정이나 실제 공급 효과 면에서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혜택들이 이런 재개발 지역,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. 아, 역세권 중심으로요? 네. 이건 이제 빌라나 다세대 같은 소규모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들의 정비 사업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죠.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같은 논의까지 맞물리면 특정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대한 투자 환경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지역별로 또 주택 유형별로 정책 방향이 좀 갈린다면 세금이나 대출 정책은 어떻게 조율될까요? 예전에 세금 폭탄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그 기조는 유지될 것 같아요. 세금으로 막 집값을 잡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공급으로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 보입니다. 그렇다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풀리긴 어려울 거고요.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전반적으로는 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
고가 주택 가진 분들의 부담은 좀 선택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반대로 생애 최초로 집을 사거나 집 없는 서민들한테는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대출 지원 같은 혜택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. 다만 이제 가계부채 관리는 계속 중요하니까요. 최근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이라고 미래금리 인상분까지 고려해서 대출 한도 정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총량 규제는 유지될 것 같아서 대출 문턱 자체가 확 낮아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큰 틀에서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방식은 상당히 좀 입체적이네요.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아 보입니다.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할 핵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? 네, 핵심은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하긴 하는데 강남 재건축처럼 좀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은 신중하게 접근하고요. 대신에 이제 비강남권 재개발처럼 공급 효과도 크고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는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이 과정에서 나타날 규제의 차등화,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런 정책 기조가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나갈지, 또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나 고려해야 할 점들이 생겨날지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만약에 정부가 좀 의도적으로 특정 유형,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특정 지역, 비강남권 같은 곳의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의 모습 자체를 어떻게 바꿀까요? 단순히 주택수가 늘어나는 걸 넘어서서 도시의 공간 구조나 아니면 사회적인 구성 같은 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,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파급 효과는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